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1월의 효과를 톡톡하게 누려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자면 미국 증시 또 지표의 호조와 함께 테슬라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테슬라가 11%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래서 이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국내 증시는 경기 연착륙의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인 뉴욕 증시의 영향 때문인지 코스피 기준 외국인 자금이 10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도 좀 살펴보자면요. 코스피 2,500선 두드리면서 2,484선, 코스닥은 740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분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 또 실적 시즌인 만큼 기업 실적에 대한 결과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의 여파로 해석이 되는데 자세한 이야기 살펴봐 주시죠. 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 손실이 2조 85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26조 1,5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7% 감소했고 순손실은 3조 1,9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분기 영업손실은 8,75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도 손실이 컸습니다. 4분기 제품별 매출 비중은 TV용 패널 25%, 모니터, 노트북 PC, 태블릿 등 IT용 패널 34%, 모바일용 패널, 기타 제품 34%, 차량용 패널 7%입니다. 네, 역대급 어닝 쇼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락의 이유 무엇입니까? 네, LG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수요 부진이 심화된 것을 그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환경 때문에 전방 산업의 재고 조정 영향이 그동안 수요가 견조했던 하이엔드 제품군까지 이어져 판매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스마트폰용 신모델 출시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으나 중형 중심의 패널 가격 약세 지속과 재고 감축을 위한 고강도의 생산 가동률 조정이 손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LG 디스플레이는 수주형 사업의 전사 매출 비중을 올해는 40% 초반, 내년에는 5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는 필수 경상 투자와 수주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고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하며 생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이죠. 1월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봐 주시죠.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6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74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5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1월 업황 BSI는 2020년 9월 64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SI가 100 아래로 나타났다는 건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평가가 좀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전체 업황에서는 어떤 분야가 가장 부진했습니까? 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의 BSI 지수가 66을 기록했고 비제조업 업황도 71을 기록해 모두 5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와 재고 증가 영향으로 전자, 영상, 통신 장비의 BSI 지수가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건설, 자동차, 선박 등 전방 산업 업황 둔화로 1차 금속과 금속 가공 부문의 하락폭도 컸습니다. 비제조업에서는 연말 예산 소진 효과가 사라지고 겨울철 비수기에 진입한 영향으로 정보통신업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전문 서비스 관련 수요 감소와 월드컵 종료 여파로 방송 광고 수요가 줄면서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도 부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이 미국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낮아졌다라고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공급망의 핵심 품목의 의존도는 심화됐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미국의 공급망 핵심 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전체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19년 18.1%에서 작년 1에서 8월 16.9%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핵심 품목 의존도는 같은 기간 19.5%에서 19.8%로 상승해 오히려 대중 의존도가 심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 탈중국 정책을 밀어붙이는 의도도 바로 이 대중 의존도 심화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핵심 품목 2,409개 가운데 156개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이었고 46개는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이 핵심 품목 리스트를 토대로 본격적인 공급망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이호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 4분기 GDP 성장률이 2.9%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2.6%를 상회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미 지표의 호조와 테슬라의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시장은 5거래 연속 이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마감까지 이 상승세 유지하길 바라보면서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장 직후에는 출렁임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현재는 견조하게 이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7% 오른 2,48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해운주, 조선주, 정유주까지도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잠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22% 오른 74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AI 챗봇 관련주들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11거래일 연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만이 현재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4거래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외국인들의 이 매도폭이 장중에 계속해서 좀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483억 원, 기관은 572억 원의 매도 우위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운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해운주들이 힘을 받을 만한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전일 정부에 따르면 KDB 산업은행은 HMM 메가컨설팅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 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특수가 끝나가면서 이 해운업들의 특수도 꺼져가는 이 지금이 적정가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와 MSC가
삼성전자가 오는 2025년 해운동맹 해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해체 배경에는 경영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같은 세계 최대 해운동맹이 해체로 인해서 해운업계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MM이 7%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6%대, 흥하해운도 5% 넘는 강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리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 들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었죠. 시중금리의 하락과 이 레고랜드 악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작년 말에 위축이 되었었던 이 회사채 시장에서도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서 힘을 받았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 1월 한 달간 너무 급격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른 시기 내에 리츠주들의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아쉬운 분석들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SK리츠가 현재 1%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JR 글로벌 리츠는 1.7%대, D&D 플랫폼 리츠도 1.2%가 넘는 낙폭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 가격 조정은 단기간에 그치고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었죠. 7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6만 4천 원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면요. IMBC, 넷플릭스를 통해서 MBC 웹 예능 피지컬이 인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미래반도체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이 공모가 대비해서 160% 넘는 주가 상승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상장 첫날에 소위 말하는 이런 따상을 기록하게 되는 건 지난해 6월 30일 이후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서울 옥션도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33%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이 STO 허용의 영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그럼 먼저 네이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6거래 연속 주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의 수익성 악화를 전망하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을 내놓기도 했지만 올 초 들어서 기관의 적극적인 이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도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오늘장 주가 강세 기록하고 있죠. 2.42% 오름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MSCI 한국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현재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엔젤도 살펴보겠습니다. AI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이죠. SK텔레콤의 누구케어콜의 이동 전화망 연동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AI 챗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함께 상승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6%가 넘는 급등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외국인가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HMM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 이제 KDB 산업은행에서 매각을 위한 이제 절차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그 HMM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 최근 2년 전부터 코로나19 이후에 HMM의 가치가 높아지면서부터 있어 왔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가 이번에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운업 특수가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정 가격을 매기기 좋은 시기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매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훈풍들이 사실은 이제 해운 관련주들까지도 번질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심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챗봇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명절 연휴 전부터 해서 AI 챗봇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정부에서 정책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정부에서 이제 챗GPT를 뛰어넘는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한 2,600억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에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뭐 모멘텀보다도 정책 모멘텀이라는 것이 종목에, 시장에, 업종에 끼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이제 시세가 가장 잘 나고 있는 브리지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챗 GPT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투자한다는 내용이라든지 KT가 상반기에 챗 GPT와 유사한 수준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단기에 끝날 테마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진성TC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굴삭기, 한국산 굴삭기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제 되고 있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북미라든지 신흥국 위주의 이제 성장 트렌드 자체는 유지된다는 점 보았을 때 건설기계 파트에서도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봐 주셨습니다. 오늘자 매각 기대감에 따라서 해운주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H&M과 더불어서 챗 GTP 관련주죠. 브리지텍과 진성TC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루트로닉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758억으로 전년 대비 38%, 영업이익이 154억으로 전년 대비 73% 늘어나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준이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증권회사에서 예측했던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더 잘 나오는 이제 호실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 실적에서 이 메리트가 굉장히 큰 종목이라는 데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생각해 볼 문제들이 루트로닉 같은 경우가 북미 시장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모드라고 하는 이제 비교 기업이 있는데요. 인모드와 비교했을 때도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장비 판매 대수도 인모드와 격차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전에 인모드라는 비교 기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그 비교 기업 대비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여기에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더해질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 선전비, 출장비 같은 변동비성 이제 비용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서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더 커지고 있고 여기에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호석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루트로닉이었고요. 그에 따른 이야기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현대자동차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가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역대급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실적의 선방 배경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좀 전에 기아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4분기 영업이익이 3조 3,592억이고요.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이 9조 8,189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010년도 새 회계 기준 도입 이후에 최대 실적인데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4분기 판매가 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요, 재작년도 그렇고 차량 이 완성차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업체도 그렇고 이 굉장히 좀 고심했던 부분이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부족하면서 차량의 출고가 늦어졌고요. 그러면서 대기자들은 많아지고 차량의 판매는 늘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로서는 크게 손해볼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좀 적게 줘도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마진율을 상당히 좀 높게 잡았었고요. 환율 좋은 환경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매출액이 늘어나지 못한다는 거였죠. 팔아야 되는데 마진이 높아도 파는 대수 자체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뭐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물류가 상당히 물류 대란이었죠.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 물류도 그렇고 상당히 물류에 있어서의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런 물류도 해결이 되면서 부품의 수급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이 회복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증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우선은 뭐 판매 대수가 증가했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으로 믹스가 개선이 됐습니다. 이 전기차 많이 팔렸고요. SUV 잘 팔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이 경차 위주가 아니라 대형, 중대형 차종들 위주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러면 마진율이 좋아지죠. 대당 마진율이 상당히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율 효과인데요. 환율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이 좋은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 사실 복합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영업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거의 모든 환경들을 작년 4분기에 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네시스와 SUV 중심으로 잘 팔렸고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22년 4분기 원달러 환율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적으로 한 15% 올라간 1,350원대 정도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환율도 좋다라는 부분들까지 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아직도 대기자들이 꽤 되죠. 상당히 빨리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마케팅비라든지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업이익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작년에 4분기에 현대차가 좀 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의 실적, 가장 좋은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현대차 실적 또 선방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판매 대수가 증가를 하면서 마진율도 좋아졌고요. 또 환율 효과를 또 톡톡히 봤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이 리스 전기차는 현지 생산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현대차는 또 리스 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또 판매 채널의 다변화로 인해서 이 미국 증시에서 좀 견조한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죠. 이 부분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굉장히 큰 고심이었습니다. 무조건 현지에서 생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너무 어렵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노조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생산하는 게 미국 시장에 공장이 있더라도 생산 자체로 옮기는 것도 힘든데 미국 시장에 공장이 다 있지도 않죠. 미국 시장 공장도 증설을 해야 됩니다. 증설을 하려고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설하는데 시간도 걸리죠. 부품업체들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공장 생산 설비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 IRA는 이제 실시한다. 이런 부분들이 완성차 업체들의 고심을 상당히 깊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호재가 나왔었죠. 현지 생산 차량이 아니더라도 현지에 있는 법인이 리스차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구미를 당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현대차와 기아, 지금 현재 리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차량 판매 비중이 5% 정도 됩니다. 이거를 30% 이상 수준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 IRA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전 세계 최대 시장이죠. 이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RA의 대응을 위해서 이 리스 차량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대로 활용을 하겠죠. 뭐 캐피탈이라든지 할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인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응을 해서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전기차 판매는 계속적으로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가 33만 대인데요. 22년도가 20만 9천 대입니다. 한 5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 시장에서의 올해 판매 목표는 86만 대 중에서 7만 3천 대, 전체적으로 9%를 전기차로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의 이 리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판매 비중을 지금보다 뭐 6배 이상 늘려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미국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게 2024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보조금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지아 공장도 최대한 앞단계 건설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리스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좀 버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대차 실적도 좋고요. 현금 보유량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대응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리스차를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법인에서 많이 차량을 구입을 하더라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는 대체적으로 중고차로 다시 매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차에 대한 계획들, 중고차 가격 하락 방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IRA 대응 방안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법안이 확정되는 3월 정도에 현대차에서도 다시 한번 내놓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IRA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거의 현대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역량을 집중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의 이런 미국 시장에서의 견조한 경쟁력은 줄어들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리스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기아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기아 역시 좀 형보다 나은 아우라는 평을 받으면서 이 친환경 차에 대한 판매 비중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라인업 확장이 또 현대차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들이 들려오는데, 이 현대차 대비 기아의 선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해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친환경차, 그러니까 가솔린과 디젤차와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를 이제 친환경차라고 부르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전체 100 중에서 77%가 가솔린과 디젤, 내연기관 차고요. 23%가 하이브리드와 전기로 된 친환경차입니다. 근데 기아로 옮겨와 보면 현대차가 77%였던 내연기관에 반해 기아는 68%가 내연기관 차량이고요. 친환경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32%로 친환경차 비중이 현대차에 대비해서 약 9%, 10% 가까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아의 친환경차 차량 판매 같은 경우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이 전체 소렌토 판매량의 70%를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도 상당히 돋보이는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EV6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이 판매량을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SUV나 RV 같은 이런 차량들에다가 하이브리드 형태를 접목시키면서, 사실 기아와 현대차의 강점은 SUV 라인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여기에 친환경차의 기술력을 접목시켰습니다. 이 판매량이 국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국내에서의 내수 판매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기아의 이런 친환경차 판매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은 질적인 성장이 굉장히 좀 좋았다는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와 현대의 내수 차량 판매량, 현대차가 55만 한 4천 대 정도 됩니다. 기아가 54만 1,000대거든요. 10,000대 정도 차이 납니다. 내수에서는 거의 격차가 없는 정도인데, 빨리 올라가는 이 속도를 보면 친환경차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아의 이런 이 전망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에 있어서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모델로서 사실 놓고 보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7종의 전기차 라인을 확보할 계획인데, 이 중에서 6종류가 제너시스 라인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030년까지 제너시스 라인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차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14종의 전기차가 나오는데 대부분 좀 신차로 나올 경우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친환경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길게 봤을 때는 현대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의 성장 속도,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진다면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의 이 선전은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와 기아차에 대한 비교 분석을 또 도와주셨는데 기아가 또 단기적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기아 사상 첫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돌파했고요. 4분기 실적 아까 호실적이다, 좋은 실적이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 어제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죠. 현대차의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기아의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의 호실적이 어제 전일 같은 경우 6.62% 상승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 기아의 영업이익이 좋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의 주주 환원 정책. 오늘 지금 기아가 보통주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지금은 살짝 밀리는 부분은 기아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차트상으로도 보면 121선에 딱 부딪혔습니다. 121선을 위에서 만나게 되면 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121선과 61선의 저항선의 강도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에 부딪히고 여기서 차익 매물이 일정 부분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가 나빠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 그랬으면 이 차익 매물은 오늘 혹은 하루 정도만 더 받고 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만 더 길게 본다라면 이전에는 기아의 주가가 6만 원대, 5만 원대가 아니라 사실은 8만 원 정도에서 움직였습니다. 8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한 5천 원 정도 이 레인지를 두고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121선은 단기의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만큼 실적과 친환경차 부분의 성장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고요. 조금만 더 길게 보면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향후 기아의 주가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어제 테슬라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기아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자 차익 매물 실현 단계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비춰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죠. 현대모비스 역시 양적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향후에 좀 더 몸집을 키운다고 하는데 경쟁력 어느 정도 될까요? 우선 결론적으로는 사상 첫 매출 50조 원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고요. 매출이 커졌을 때 특히 부품 회사, 차량 부품 회사는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규모의 경제가 50조 원 돌파했고 사실은 21년도를 놓고 봤을 때 22년도가 50조 원이다. 21년도가 41조 7,022억입니다. 20% 넘게 성장했거든요. 1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이 성장하는 사실 질도 좋아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 부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 빠른 속도로 이 매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매출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질도 좋다라는 부분은 현대모비스의 중장기적인 그런 경쟁력으로도 충분히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이유를 살펴본다라면은 전기차와 같은 전동화 부문의 수익이 증대가 됐고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이 확대가 되었고요. 성공적인 글로벌 영업 환경 등이 뒷받침된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전동화 매출이 9조 원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 판매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이 빠른 속도로 느는 친환경차 판매량의 기여를 받아서
이 전동화 부분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모비스 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요. 향후에도 경쟁력은 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점유율이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더 유리해지는 만큼 글로벌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가적으로 보면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소폭의 조정을 받습니다.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거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61선, 121선의 문제가 아니라 박스권 상단 부분입니다. 22만 원에서 23만 원이 박스권 상단인데 박스권 상단에서 살짝 부딪히면서 그리고 어제 또 현대모비스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에는 이런 규모의 경제를 작용을 하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봤을 때는 결국은 박스권 돌파가 좀 유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자동차주의 투자 전략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현안과 더불어서요. 증시의 투자 전략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이 통통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찍 와서 대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 통통해졌습니다. 네, 더 통통해지셨군요. 1월 증시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 효과 굉장히 톡톡하게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올 초에 윤석열 정부의 순반 효과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여요. 지난해에서는 또 네옴시티에 그렇죠.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급등락이 좀 있었고 아랍에미리트랑 또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많이 해온 상태인데 현 시점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좀 무엇이고요? 앞으로 좀 투자를 할 때 유의점 어떻게 챙겨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유의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한국 경제의 성장 도약대는 어디다? 중동이다. 중동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재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네.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중동 일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그리고 나하얀 대통령과 모하마드 나하얀 대통령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공동성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의 중동 국가들과 맺었던 MOU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미국에서 잭팟이 터질까? 유럽에서 잭팟이 터질까? 동남아에서의 잭팟이 터질까? 안 터져요. 왜? 이제는 다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우디나 또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도 자국 이익을 우선하죠. 그런데 자국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누군가 손을 잡아서 그 기술을 뿌리내려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 사막의 땅에. 근데 그런 파트너를 할 나라가 누구냐? 지금 찾고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카타르도 한국이에요. 사우디도 한국이에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도 한국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제에는 우리의 그 K컬처가 깔려 있다. 우리가 뭐 이란 이야기하는데 이란도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2009년에 이 대장금이 이 방송이 수입이 됐을 때 네. 무려 시청률이 90%예요. 자, 중동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90%니까 10%는 안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텔레비 안 보는 사람이래요. 네. 텔레비 보는 사람들은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호르무즈의 기적이다. 우리가 7, 80년대 고도 성장할 때는 한강의 기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 2030년대 우리가 한 번 더 도약을 해서 G5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의 이 기적은 뭐냐? 디지털 건설 그리고 이 초기술을 우리가 중동에 뿌리내리게 하는 바로 그 기적이에요. 네. 그 호르무즈예요. 호르무즈예요. 네. 바로 유조선이 지나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뭐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모든 주식 투자는 유의해야죠. 안 유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뭐 37조라고 하는 수치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동 국가에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통통 경제의 핵심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기업을 볼 때는 이 기업이 지금 6대 기업의 그룹의 CEO도 이번 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다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 경제의 미래가 중동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기업이든지 부품 기업도 좋습니다. 중동과 관련이 있거나 중동과 관련이 있는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기업들의 이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야 되는 것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중동 국가 중에서는 항공 우주 산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다. 그다음에 네. 원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을 또 찾아갔잖아요. 네. 그런 걸 보시면 이제 아크 부대로 갔었고 그래서 뭐 방산 또 신재생 에너지 석유화학 또 2차 전지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이건 중동에서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지금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현 시점 정부에 대한 중동의 투자 유의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중국, 뭐 유럽, 뭐 중동까지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동이 가장 한국한테 우호적이다라는 입장이실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원희룡 장관은 네. 또 추가로 이제 출장이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어느 장관이에요? 어느 부처의 장관이에요? 네, 국토부 장관이시죠. 국토교통 보면은 네. 지금 우리 국내 지금 부동산 경기가 긴축 상황 때문에 이 재정적인 긴축 때문에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미국 연준이 이게 테이퍼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뚫을 수 있는 지금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고 고환율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건설사들이 뚫을 수 있는 건 국내예요, 해외예요? 해외겠죠. 해외죠. 미국에다 집 지어요. 일본에다 집 지어요. 동남아에 건물 지어요. 어디예요? 중동이라는 겁니다. 네옴시티가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다. 여러분들이 이 중동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제2의 중동 붐의 현실화가 되는 과정이 여기에 달려 있다. 여러분들이 이 원희룡 장관의 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디냐? 바로 이라크의 비스마야예요. 비스마요? 비스마야에 지금 우리가 7, 80년대의 건설은 콘크리트 건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초기술 인프라가 들어가는 그런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비스마야에 지금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회사 어디입니까? 이런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건설이죠. 하나그룹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그룹을 유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제가 코너에서는 롯데그룹을 좀 주목해서 보라. 뭐 삼성이건 다 알려진 이야기인 거고 SK도. 그러면 하나를 잘 봐라.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자 이라크와 카타르가 중요한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라크를 갔다는 건 그동안 이라크가 뭔가 이 국내 사정이 상당히 복잡했고 네. 또 코로나도 있었고 막 꼬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9차 회의가 곧 열립니다. 그것에 물꼬를 턴 사람이 원희룡 장관이죠.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세요. 자, 이라크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사담 후세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 지역은 무한한 석유 자본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재건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미국에 재건을 맡긴다, 유럽에 맡긴다, 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을 하는 거 보고서 이라크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역시 한국이다. 그럼 여기서 진전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라크에서 알포 신항만 건설공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바그다드의 경전철 산업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동의 경전철 이야기 나오면 어느 회사?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요. 현대 로템이죠. 아하, 그렇군요. 지금 네옴시티도 현대 로템. 지금 카타르의 지하철 1호선과 관련되는 것도 현대 로템.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 국제 정세와 통통 경제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비스마야 말씀드렸죠. 어디예요? 하나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건설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제드래곤 누굽니까? 제드래곤. 네, 삼성 이재용 회장이죠. 회장이죠. 네. 제드래곤이 어디를 방문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갑니다. 가서 직원들과 식사를 합니다. 왜? 삼성 엔지니어링이 해외 건설 역할, 기능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중동의 기회가 열린다. 어디? 삼성 엔지니어링, 한신공영, DLENC. 그리고 건설하는데 건설사만 있으면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장비가 필요하죠. 장비가 필요하군요. 우리가 불사기 등 장비하면 어떤 회사를 떠올리면 됩니까? 현대건설기계, 이건 자동적으로 나와야죠. 그다음에 네. 현대 두산인프라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과연 이 기업들이 어떤 정도로 지금 전개되고 있나 우리 서울경제TV를 놓치지 마시면서 그 내용들을 들여다봐야겠죠.
네,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또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서 또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그와 관련한 이야기들 좀 살펴봤고요. 또 특히나 이라크와 이 공동위원회를 또 조속히 개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제2의 중동붕이 계속해서 화두가 될지 궁금한데요. 오는 2월의 증시에도 견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테마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중동의 이 모래바람, 네. 그게 우리에게는 기회의 바람이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호르무즈의 기적,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했다면 그 이전에 60년대에 라인강의 기적이 있고 일본은 또 도쿄의 기적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자, 이제 한강의 기적을 살릴 수는 없어요. 국내에서 뭔가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제조업도 그렇고 아리백 이런 친환경 기준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의 땅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중동인데 이 중동에서 여러분들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수소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산업 섹터가 조명받을 수밖에 없냐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원수다. 원수요? 원수다. 원자력과 수소? 그렇죠. 네. 빙고 역시 우리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조명해야 될 것은 아까 건설 중동 이야기할 때 한화를 이야기했죠. 네. 하나가 이제 리더십이 바뀌면서 김성현 회장에서 김동관 회장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기업이 현대화, 체계화,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효성도 지금 조현상, 조현준 이 형제 경영을 하면서 상당히 주목받는 것이 중동이다. 효성 그러면 우리가 첨단 소재 분야에서 상당히 곽강을 받는다. 그게 바로 수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UAE와 아랍에미리트와 매년 300억 달러의 이 MOU에는 바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동안에 이 수소는 뭔가 상용할 길이 없기 때문에 테마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이게 전략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수소 등 에너지 개발 또 안전관리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있고요.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코롱 인더스트리, 또 일진, 또 하이솔루스가 있고 효성 학이 있고 그다음에 효성 중공업도 있고 비나텍, 상하 프론테크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데 어떤 기업의 명칭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효성이죠. 효성. 여러분들이 수소만 생각하면 효성이 지극해야 된다. 이거 생각하면은 네. 기업 명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는 유럽도 났습니다. 우리가 IRA는 잘 안 통했죠. 네. 근데 유럽에도 이 친환경과 관련된 법 적용이 있으면 뭡니까? CRMA인가요? 네. 자, 우리 원자재- 우리 통통 경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리파워 EU법이죠. 아, 그렇군요. 리파워라는 것은 다시 이것이 친환경으로 간다. 이 리파워 이후에 잔뜩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실제 우리가 지금 스위스에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앞서도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차 다뤘지만 앞코너에서도 지금 수소 화물차를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윤 정부가 또 수소에 대해서 큰 화두를 꺼낸 만큼 또 원자력과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수소주의 전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최근에 또 움직이는 섹터가 있다면 안랩. 이 안철수 당대표 당선 기대감 부각 속에서 안랩이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의 유의점 짧게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턱 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안랩이다, 뭐 안랩 대주주가 물론 안철수 의원이긴 합니다. 당권 도전하니까 또 하나는 뭐 써니전자인데 써니전자가 왜 테마주 관련주인 줄 아세요? 안철수 관련주인지? 안랩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 회사 네. 임원진이라는 거예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느 대학을 같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거 눈독 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건 다 작전 전략이 들어가는 것이 많은 경우에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수소 테마주 이런 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정치인 관련돼 들어가는 거 구체적 근거가 없는 반응으로 이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이럴 때 속지 않는 방법 뭡니까? 우리 통통 경제를 계속 보셔야죠. 네. 우리 통통 경제를 보시면 그것을 가져내는 눈을 여러분들이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치 테마주와 좀 작전 관련주들은 일단 눈독 들이지 말고 예. 수소 관련주나 앞으로 또 중동의 붐을 좀 찾아보는 것이 그렇죠. 좋은 방향일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과 통통경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